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커피에 쓰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99.9달러, 약 11만 8천 원에 이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커피값을 많이 쓰는 국민인데 그만큼 커피숍도 많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문을 연 커피숍은 지난달까지만 따져도 이미 14,800개를 넘었습니다. 일평균 44개의 카페가 문을 열었고 10곳 중 3곳이 소규모 저가 매장입니다. 문제는 커피의 홍수 속에 표류하는 카페들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문 닫기도 쉽다는 거죠. 다만 이 치열한 시장에서도 불변의 법칙은 있습니다. 값싸고 맛있는 가게가 오래 간다는 건데 말이 안 되나요? 맛있고 친절하면 오래 가더라고요. 결국 본령에 충실한 게 살 길이라는 생각, 커피숍 간판 내려가는 자리에 다시 새 간판 올라가는 걸 보면서 해보게 됩니다. 12월 6일 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 주말 한 편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조정되고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가 출범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민심 결집을 위해서 지역 순회 중인 이재명 후보의 동향까지 주말 여야 정치권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3분기 밥상 물가 OECD 기준으로 상당히 높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요. 대출 절벽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증시 시황 알려드릴게요.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소식 그리고 이번 주 우리장 전망해보고요. 박연미의 경제픽. 오늘은 신용카드 일부 결제 금액을 다음 달로 혹은 다다음 달로 미루는 리볼빙 서비스의 모든 것 김현우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탐사 시간에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비율이 늘었는데 최근에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네요. 우리의 재택근무 그리고 노동자 보호 방안에 대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리죠. 그리고 2022년 TBS 탁상 달력도 드립니다. 요거 신상인데요. 매일 6분씩 추첨해서 달력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군사 정권이 안 되는 것처럼 검찰 정권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이나 공약 이 부분을 그 부분 또 전문가시니까 이 정도의 도덕적 결함과 사법적인 문제 의혹만 가지고도 사실 다 후보 사퇴해야 될 분들이에요. 우리 국가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대 정당에 선전포고를 하고 우리는 약소국이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강대국을 깰 수 있는 전략과 전술로 앞으로 3개월 동안 전쟁을 벌여서 이기겠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의 일성이 아주 굉장히 치열하네요. 지난 한 주 동안 야당 기자들은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국민의힘 갈등이 조정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후보는 조국의 강을 어떻게 건너가게 될까요? 주말 동안 들어온 여야 소식, 여의도 특파원 아주경제 김도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은 갈등 끝에 오늘 선대위가 출범을 한다고요? 예, 국민의힘은 오늘 송파구 K스포돔에서 중앙선대위 출범식을 엽니다.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갑작스레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부산, 순천, 여수, 제주, 울산 등을 오가면서 무력 시위를 벌였고요. 윤 후보가 나흘 만에 울산에 찾아가 만나면서 갈등이 조정됐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게 됐고 금태섭 전 의원 등 중도 성향 인사들이 선대위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들이 상당히 좀 애를 먹었습니다. 이 대표는 폰을 꺼두고 카카오톡만 가끔씩 확인을 했는데요. 저도 카카오톡을 보냈더니 뭐라던가요? 크 한 글자가 왔어요. 크요? 네. 동행하던 측근들이 전화를 좀 받기는 했는데 뭐 기사는 또 계속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날 부산에 갔던 기자들은 좀 만나지도 못하고 허탕치고 올라온 기자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한 15년 전 손학규 전 후보의 전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 탈당 시위 사태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현재 후보입니다.
아, 현재 후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후보죠. 그런데 좀 험한 말이 나돌기도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들었다. 이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 문제는 쏙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해당 인사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증폭됐는데 상당히 고위급에 있는 인사가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잘 짜여진 드라마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드라마 극본의 하나가 아닐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윤 후보와 이 대표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울산의 한 식당에서 2시간 정도 회동을 가졌습니다.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당무 우선권과 관련해서는 후보가 선거에 있어서 필요한 사무에 관해 당대표에게 요청하고 당대표는 후보의 의사를 존중해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했다 등 굉장히 포괄적인 합의문만 내놨습니다. 이준석 패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안에서는 인선이나 선거 조직 등 구체적인 얘기가 좀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2시간여 회동을 마친 뒤 세 사람은 술을 좀 많이 마셨는지 얼굴이 불쾌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와중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안 갈 것 같더니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미리 합의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너무 극적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 사람 회동 뒤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했고요. 이준석 대표가 잠행 중에도 김종인 전 위원장과 대리인을 두고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이 대표가 윤 후보에게 김 전 위원장의 조건을 전달하고 윤 후보가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 후보 측도 김종인 전 위원장 영입에 계속해서 공을 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권성동 사무총장과 김재현 최고위원, 정진석 의원 등이 계속 찾아뵀다고 하고 울산 회동 당시에 김재현 최고위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고 해요. 각 1병씩 했답니다. 거기에서 이제 김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했고 윤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통화를 했고 거기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수락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엄지를 이렇게 막 들어 보였다고 하네요. 그래요. 아무리 봐도 굉장히 극적인 요소가 많아서 혹여 극본 이준석, 감독 김종인, 주연 윤석열 후보가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국민의힘의 갈등은 완전히 끝난 건가요?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측이 다시 주도권을 잡은 걸로 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하면서 금태섭 전 의원이나 윤희숙 전 의원 그리고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태근 전 의원 등 비교적 중도 성향이라고 평가받는 인물들이 선대위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김종인 사단이 구성이 되는 건데요. 이 김종인 사단이 선대위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두고 윤석열 캠프에 몸담았던 기존 주류 세력들과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태희 전 실장은 총괄상황본부장에 내정이 됐는데요. 원래 명칭이 종합상황본부장이었어요.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직속에 총괄상황본부를 따로 꾸려지는 아마 그런 형태의 조직이 예상이 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들 거치지 않고 직접 일할 수 있겠다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로 보입니다. 한 예가 기존 선대위가 4차 산업특위라는 걸 만들려고 하고 있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런 요란한 일까지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혼란스러워서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역정을 냈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위시한 기존 선대위 인사들과의 갈등이 예고되는 지점입니다. 자, 이번엔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네요. 예,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4일에도 전북 김제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이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당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런 실망을 또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책무라고 생각해 사과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를 한다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콕 집어서 우리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건 아니고요. 좀 포괄적인 사과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이 후보는 추 전 장관은 여러 측면 중 검찰권 행사의 불공정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며 조국 장관이 검찰에 의해 정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냐, 이 점은 또 다른 문제다.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과도하게 행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조국 지키기에 나섰던 건 잘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도층 확장 전략의 일환이겠죠. 자, 이재명 후보는 호남을 돌면서 민심 다지기에 나섰는데 현장 연설이 많았죠. 예, 맞습니다. 이 후보는 메타버스, 매일 타는 민생버스라는 이름을 달고 지역을 순회 중인데 지지난주에는 광주 전남을 그리고 지난주엔 전북을 순회했습니다. 아직 호남의 민심이 좀 결집되지 않은 탓인데요. 지난 4일에는 전북 차별론을 폈습니다. 전북은 호남 안에서 또 소외받은 지역,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북민들이 느끼는 호남 내 소외론을 정면으로 자극한 겁니다. 이와 함께 전북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새만금 개발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북을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만들고 그린 스마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은 마이크를 쓸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공개연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잔뜩 쉬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시장에서 예정에 없었던 현장 연설 이런 일정을 많이 늘렸다까지 들었는데 제3지대도 분주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오늘 만납니다. 두 후보는 오늘 2시쯤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하고 제3지대 공조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정치개혁 과제, 쌍특검 도입, 대선 정책 공조 등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결선 투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아무래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진영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3지대의 공간을 열기 위해서 힘을 합쳐보자는 겁니다. 다만 단일화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 양측 모두 실리가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그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새로운 물결 창당을 위해 전국을 돌면서 창당 대회를 진행 중입니다. 1, 2주 안에 창당을 마친다는 계획인데요. 지난 5일 경기도당 창당대회에서 거대 양당이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 유지 확장을 위해 싸우기 급급하다면서 창당을 마치면 거대 양당의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전쟁 어떻게 벌여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야 주요 뉴스 정리해봤고요. 잠시 후에 경제 뉴스도 이어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뉴스 이어서 정리해 볼게요. 지난 3분기의 밥상 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통계가 나온대요. 예, 통계청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분기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은 5.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4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은 2.6%로 OECD 34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는데요. 유독 밥상 물가만 많이 오른 셈입니다. 우리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국가는 콜롬비아, 호주, 멕시코 정도고 칠레와 동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달걀은 51.6%, 마늘은 28.1%, 돼지고기는 12.4% 등 소비가 많은 품목들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국제 곡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비가 증가했고 국내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그나마 한 가지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만한 한 건 농축수산물은 또 수급에 따라서 금방 물가가 떨어지기도 하니까 내년 상반기 상황을 좀 보자고요. 자, 내년에 대출 규제는 계속 되는 건가요? 예,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더 낮춰 잡았기 때문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송년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고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는 측면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올해 목표치는 5에서 6%인데요. 이보다 좀 많이 낮춰 잡은 셈입니다. 고 위원장은 총량 관리를 당분간 지속하겠지만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등 실물 경제 상황,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말이 참 어려워요. 종합적으로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을 추진한다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질적 규제를 강화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질적 규제는 뭡니까? 그 총량에 집중했던 가계부채 관리에 질적 규제를 이렇게 병행하겠다는 건데요. 개인의 상환 능력이 있을 경우에 대출을 조금 더 해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 위원장은 개인 단위의 DSR 규제가 확대되면은 상환 능력만큼 빌리는 관행이 정착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도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친 지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내년도에 대출 절벽 얘기가 또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신문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연말에 경제발전소 이벤트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어제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된다, 관심 가져주시는 거 제가 감사히 읽었습니다. 연말 선물 이벤트, 당신의 서재를 채워드립니다. 바로 경제발전소 컬렉션으로요. 여러분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시는 최신 경제책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1등 하시면 대상 한 분에게 무려 10권을 몰아드립니다. 그리고 최우수상, 팔로우미상, 뿜뿜상, 개미상 각각 2분씩 5권씩 보내드릴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홈페이지 혹은 인스타그램 참고해주세요.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발을 들고 하나, 둘, 셋. 네, 지난주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당분간 우리 증시 같이 알려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흐름 어땠나요?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부진한 고용보고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하면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팬데믹 이후 상승을 주도했던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특히 나스닥은 장중에 한때 3% 가까이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훼손되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부 중소형 종목들은 투매성 움직임도 보여지기도 했고요. 그러나 월마트나 프록터앤갬블 등 이제 전통의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이자 장 마감 앞두고서는 낙폭을 일부 축소하며 마감한 것은 좀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중심으로 낙폭이 컸던 이유는 이 매파적인 연준과 오미크론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하고 그다음에 팬데믹 기간에 대표적인 성장주였던 도큐사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하자 이제 4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의 중국 내 모델 Y 소식, Y의 리콜 소식,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디지추싱의 뉴욕 거래소 상장 폐지 소식 등 다양한 악재가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기인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나스닥의 중소형 종목으로 시장 불안 심리가 증가함에 따라 일종의 패닉셀이 동반된 영향이 있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1월 고용보고서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낮았다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게 연준의 이 빨라지는 테이퍼링 속도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고용지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11월 비농업 고용자 수는 지난달에 발표됐던 54.6만 건하고 예상치였던 53만 건을 모두 크게 하회한 21만 건 증가에 그쳤습니다. 특히 민간 서비스 부문이 53.4만 건에서 17.5만 건으로 크게 감소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레저 및 접객업 부분에서 12만, 이게 전월에 12만 건 증가했는데 이번 달에는 2.3만 건으로 크게 둔화가 됐고요. 교육 및 건강 서비스 부문의 고용도 5.9만 건에서 4천 건으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부문은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연말 쇼핑 시즌하고도 관련이 있었던 레저 및 접객업 부분에서도 감소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썩 좋지 못한 흐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11월 고용지표의 결과가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이전에 대부분 집계된 내용이라는 측면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즉 오미크론 이슈가 추가로 확대될 경우에는 12월 고용지표는 11월 대비 추가로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지표와 10월의 고용 지표가 대략 5만에서 한 2, 3만 건씩 상향 조정이 됐고요. 또한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고용 지표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문제로 제기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용 참가율이라는 건데요. 이 고용 참가율이 61.6%에서 61.8%로 상향이 됐습니다. 고용 참가율이란 이제 실업 구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분들은 실업률 체크에서 빠지게 되는데 이분들이 좀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4.6%에서 4.2%로 개선됐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1월 고용지표의 부진은 일단 매파적인 연준의 톤이 일부 완화될 것이란 기대를 사실 시장에서 조금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줬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부 지표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 비농업 고용자 수와 실업률 지표의 차이를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업률은 가계조사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고용 정도로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즉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연준이 언급하는 완전 고용에 점점 더 다가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중요하게 여기는 연준 입장에서는 이 비농업 고용자 수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 실업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조금 더 통화정책 정상화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장 초반 미국 시장 하락 여파와 악화된 투자 심리 영향으로 하락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면서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분류를 해보면 코스닥이 좀 더 하락폭이 큰데요. 아무래도 높은 밸류를 가진 성장주가 약세를 보였던 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1월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게임과 미디어, 엔터, 2차 전지 등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IT주들이 선방하면서 지수의 낙폭을 그나마 좀 지지해주는 상황인데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현선물 매도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수급 여부 체크해 보시면서 낙폭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 종목별 장세 이런 것들 우리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있을까요? 예,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물가 지표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회의 및 미국의 국차 입찰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간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7일 화요일 호주의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와 그 다음날 캐나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매파적인 기조를 이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오미크론 이슈에도 불구하고 매파적 기조가 이어지는지 여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나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이슈 이후에 현지 시간 밤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입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채 입찰 이벤트를 크게 주목하지는 않는데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크게 하락한 상황 그리고 물가 압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찰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서 저희가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주목이 되는 지표는 역시나 물가 지표입니다. 9일 목요일에 중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중국 물가지표는 생산자 물가지표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전 생산자 물가지수가 13.5%로 발표되면서 여전히 급등세를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 11월 제조업 이제 PMI 지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투입 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전월 72.1%에서 52.9%로 하락을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투입 가격 지수는 제조업자들이 구입하는 원재료의 구입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급락했다라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 좀 낮아졌다라는 걸 예상하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회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시차를 두고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뭐 마나임 중고차 지수가 높고요. 그리고 상하이 운임 지수도 다시 운임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높을 가능성을 뭐 여전히 좀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둔화된다면 뭐 미국도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총리가 연말 송년회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보면 병상의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회는 불평등하구나. 개선될 거 기본적인 거. 네,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진짜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6644님 새로 오신 연구원님 환영합니다. 주린이 항상 애청하고 있습니다. 경발하셨는데 고인물 인증이세요. 새로 오신 것도 다 알고 계신 거죠. 이제 저희가 순환하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증시 브리핑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당분간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로 하셨어요. 박광남 팀장님 들으실지 모르겠네요. 932 하나님 저 급하게 서재 공사 들어갑니다. 아, 책 꼭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473 하나님도 네 안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손님 오셨네요. 김현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네. 리볼빙 서비스. 리볼빙이라는 게 카드값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이자 좀 얹어서 주시고 원금 나중에 갚으세요.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용자 수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74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네.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금리 다이어트가 재테크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이게 요즘의 추세인데 네. 리볼빙은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일단 리볼빙 간단하게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달 카드값 돈이 없어도 다음 달에 내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뒤로 밀어주는 건데 카드사마다 뭐 리볼빙이란 말을 쓰는 곳도 있고 부분 결제 아니면 최소 금액 결제 서비스 뭐 다양해요. 근데 정식 명칭은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일정 비율을 설정을 해두면 나머지 금액은 이자가 붙어서 다음 달로 밀려져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뭐 비율을 나는 10%를 설정해 놓는다. 그러면 이번 달 카드값이 1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10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 90만 원은 이자가 조금 붙어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달 카드도 뭐 한 50만 원 나왔다. 그러면 5만 원 이상만 있으면은 또 나머지 45만 원 뒤로 밀어져 가는 거고요. 그렇게 밀리는 금액이 한도를 꽉 채우기 전까지는 쭉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서비스가 이 리볼빙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이라고 부르는 서비스입니다. 카드사가 착해서 해주는 서비스는 아닐 텐데 이거 공짜는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수수료, 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사실상 카드론이죠. 돈 빌려가지고 그걸 갚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을 조금 간편하게 해줬을 뿐이니까요. 올해 7월 기준해서 이 수수료라고 불리는 리볼빙의 평균 이율이 17.3%. 밴드는 굉장히 넓습니다. 네. 이게 신용 점수가 좋으면 낮은 거고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안 좋으면 법정 최고 금리까지 가는데 뭐 5.4%에서 19.9%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카드사는 사실상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금액이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여유 안 되시면 다음 달에 갚으세요. 저희가 네. 이자는 그냥 가볍게 한 17% 정도 붙여드릴게요.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예. 20대하고 60대가 많이 이용한다. 이용률이 많이 올라갔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5대 대형 카드사의 실적을 보니까 30세 미만 리볼빙 2월 잔액, 그러니까 쌓여있는 돈, 아직 갚지 않은 돈이 5년 전에 비해서 65% 증가했고 60대 이상은 5년 전보다 2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폭이 두드러지고 있고 20대와 60대만 증가를 했고 사실은 다른 연령대는 좀 감소를 했어요. 일단 리볼빙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갚지 못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카드값을 못 내는 상황, 이 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쪽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혹은 나도 모르게 리볼빙 서비스가 가입이 되어 있어서 뒤로 밀어나는 금액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서비스를 이용을 신청이 돼 있다 나도 모르게. 예. 그런데 이용을 안 하시면 이 수수료는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달로 미뤄지는 돈이 없으면 당연히 그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안 나가겠죠. 그런데 본인이 내가 이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줄을 모를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모를 수가 있는 어떻게 경우가 있어서 모르죠? 네. 금융감독원이 이 신용카드 이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리볼빙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라라고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좀 주의를 하라고 당부를 한 건데, 이게 그런 상황 저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신청이 된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혹시나 이런 서비스에 나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사가 이 서비스 권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예. 저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네. 전화를 받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연스럽게 얘기해요. 고객님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렇게 동의하시죠? 라고 했을 때 네 하고 넘어가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동의를 구하기는 구하는데 그게 카드를 만들 때 구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카드를 만들고 나서 확인 전화 한 번씩 오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포함돼서 동의를 구하느냐가 문제인데, 카드사 논리는 뭐냐면 고객님 깜빡하고 통장에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 값이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연체되고 신용점수 떨어지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게 안 나가더라도 10% 금액만 있으면 다음 달로 밀어드릴게요. 이건 연체도 안 되고 고객님 신용점수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카드사의 논리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제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면 화가 날 텐데, 이 리볼빙 서비스의 이자율이 연체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연체를 하는 게 이율 면에서는 낫다.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도 연체하면 신용점수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연체는 통상 10만 원 이상 금액을 5일 이상 연체했을 때입니다. 근데 카드값 깜빡하고 안 내보신 분들 알겠지만 하루만 늦어도 문자 날라오고 이틀 정도 늦으면 전화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장에 넣어놓으면 즉시 빠져나가요. 즉시 네. 가져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깜빡하고 그냥 정말 소액을 연체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도 연락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신용점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까지 해주기 때문에 사실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깜빡해가지고 하루 이틀치의 연체로 무는 게 훨씬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 이득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깜빡하고 연체된지를 모르고 리볼빙이 돼버리면 네. 한 달 동안은 최소한 비싼 이자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게 과연 소비자에게 좋은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리볼빙 서비스를 또 어쩔 수 없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신용 점수는 괜찮을지 궁금하네요. 이게 신용 점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사의 논리는 연체되면 안 좋으니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인데, 직접적으로 바로 안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리볼빙을 쓴다고 해도 네. 근데 리볼빙도 어차피 갚아야 될 빚이기 때문에 이 금액도 늘어나면 신용점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볼빙 쓴다고 해서 연체를 막아서 신용점수를 지킬 수 있다까지는 맞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것도 금액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내 신용점수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걸 그러면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요즘에 나오는 카드들 중에는 기본적으로 이 리볼빙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마치 그냥 기본 옵션처럼 자동차 사면 바퀴가 4개 달린 거나 마찬가지로 기본 옵션처럼 해주는 카드들도 있어요. 아예 기능이 제거가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카드들은 카드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결제 금액 2월 약정 이 비율을 아까 10% 뭐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0%로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서비스 이용 안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거나 해두시지 않으면 깜빡하고 못 내게 됐을 때 다음 달로 넘어가는 그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예전에 그런 일도 많았어요. 사실은 카드 리볼빙뿐만 아니라 왜 다달이 뭔가를 결제해야 되는 서비스는 해지하기가 쉽지 않고 네. 내가 가입했는지 잊어버리면 맞죠. 한 10수년 동안 알게 모르게 내가 이 서비스를 쓰고 있었구나. 네네. 이거 나중에 파악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악 스트리밍 이런 것도 왜 네. 내가 이런 부가 서비스를 했었나? 언제 이런 게 있었는데 네.
특히 소비자들이 수시로 체크하면서 어떤 걸 주의하시면 될까요? 일단은 나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 싫다, 원치 않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카드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즉시 요거 해지할 것을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뭐 10%냐 20%냐 이런 비율들도 카드사마다 또 달라요. 뭐 이용을 하실 분들은 이용을 하셔도 되겠지만은 그 비율들도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체는 막을 수 있지만 부채이기 때문에 쌓이게 되면 신용 점수에 안 좋은 영향을 반드시 미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신용 거래도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안 그래도 뭐 만약에 이용을 직접 하셔야 되겠다라는 상황이면 뭐냐 하면 부채가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당장에 카드값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라는 거니까 그런 어떤 재무구조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네. 말이 이 리볼빙 서비스만큼 딱 와닿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경제 사정이 어려울 때 그러면 리볼빙 말고 대신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뭐 대안이 있습니까? 네, 이게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연체 막으려고 하는 그쵸. 거잖아요. 연체되면 안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연체되기 전에 도움을 주는 신속 채무 조정 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었던 제도 같은 경우는 연체가 되고 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연체되기 전에 연체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신속 채무 조정, 그리고 연체가 된 이후에는 뭐 프리에 워크아웃, 뭐 세 번째는 개인 워크아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자를 탕감해 주거나 원금을 탕감해 주거나 하는 정도의 제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새로 나올 때는 아무래도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일부러 야 빚 지고 저런 거 신청하면 어떡해? 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과정 자체가 이게 빚을 지신 분들, 연체하신 분들한테는 꽤 도움이 되는 제도이긴 하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어떻게 보면 그 연체, 독촉, 전화나 이런 것들에도 시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부러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수 있고, 그렇게 하려다가 만약에 고의로 그랬다라고 한다면 모든 제도가 이제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속 채무 조정, 신속히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라는 건 알겠는데 예.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한글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요. 이게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뿐더러 그걸 또 두루뭉술하게 어떤 관념적으로 해놓는 경우 있어요. 행복한 채무 조정 이러면은 그런 거 아니라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어렵네요. 네. 요건 뭐냐 하면 연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나 아니면 연체될 것 같다라는 상황에 놓였을 때 연체가 되기 30일 전, 혹은 그러니까 연체가 되고 나서 30일이 넘기 전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2곳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용카드사를 쓰는데 한 곳만 쓰고 있다, 거기에만 빚이 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안 되고요. 2곳 이상의 금융사, 그러니까 카드 2곳 혹은 뭐 카드사 1곳, 신용대출 1곳, 뭐 이런 이게 식으로. 소위 정부 보도자료에 나오는 다중채무자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여러 가지 채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총 빚이 그중에 30%가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것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죠. 그러니까 지금 나 이거 채무 조정 받아가지고 이자 탕감 받아야지. 묵은 게 아니라 예. 최근 반년 안에 이 발생한 채무가 전체의 30% 이내여야 한다. 이내여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받은 게 많다라고 한다면 이건 고의성이 있다라고도 판단이 돼서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신속 채무 조정 신청을 한다. 딱 그러면 시작이 됐다. 그럼 어떤 도움들이 이루어지나요? 일단 신속 채무 조정을 하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서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빌려간 그 금융사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A카드사, B카드사, C은행 모여보세요. 이분이 지금 대출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연체가 우려됩니다. 지금 연체시키면 연체이자도 많이 나갈 거고, 그럼 연체이자가 많이 나가게 되면 이분도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당신들 이자 좀 안 받을래요? 덜 받을래요? 동의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채무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면, 그러니까 A카드사에 50만 원, B카드사에 50만 원, C은행에 500만 원 있으면 전체 채무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 C은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C은행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A카드사, B카드사는 동의했는데 C은행에서 동의 안 한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채무에서 동의 안 한다라고 한다면 이행은 될 수가 없지만, 대부분 상황에서 기존의 사례를 보면 동의는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6개월간 이자만 내고 그다음에 10년 동안 원리금을 상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상환을 하게 되는데 이율은 붙어요. 최고 이율 같은 경우는 15% 정도 되고요. 신용카드 이율은 10% 이내로 조정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뭐 비용이 들어가긴 하는데 5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조정의 선을 찾아간다는 건데 네.
중간에 경제 사정이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유 자금이 생기면은 중도에 갚을 수 있습니까? 아까 그 이자만 내는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그 다음에 최대 10년까지 원리금을 상환을 하는데 이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 있죠. 요때는 상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싫더라도 이자는 꼬박꼬박 내셔야 되고 6개월이 지나간 다음에 원리금 상환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중도에 상환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또 상환을 꼬박꼬박 하셔야 돼요. 이걸 이제 어렵게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도 또 연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3회 이상 연체하게 되면 이것도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걸 신청하는데 연체되면 취소되면 어떡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6개월 동안은 거치 기간을 일부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준비가 돼야 되겠죠. 내가 최소한 6개월 동안 내야 될 이자는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하고 처리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프리 워크아웃, 네. 개인 워크아웃 이거는 뭐예요? 프리 워크아웃이나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거의 탕감받고 원금까지도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연체 기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까는 30일 이내에서 연체가 발생하거나 연체 우려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미만 단기 채무자, 요거는 이제 프리 워크아웃이라는 제도예요. 요걸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2개 이상 채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금액도 제한이 있어요. 총 채무액은 15억 원 이하여야 되는데 보증 채무랑 무담보 채무, 담보 채무 나누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90일 이내냐 아니냐. 요건 이제 프리 워크아웃이라는 거는 3개월 미만의 일종의 단기 연체자고요. 그 다음에 90일이 넘게 되면 이건 장기 연체로 봅니다. 요거는 이제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 제도라고 해가지고 원금까지도 탕감을 받을 수 있고 한 8년에서 10년까지도 원금을 나눠서 낼 수가 있어요. 요것들도 마찬가지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사 간에 중재를 해가지고 동의를 하게 되면 이런 제도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네. 자세한 상담은 어느 쪽으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신용회복위원회 1600-1550번인데요. 이게 우리 보통 대출이 연체되거나 걱정이 생기시면 인터넷에 대출, 연체 이렇게 찾아보시잖아요. 빚을 빚으로 막는 거는 답이 없는 길입니다. 반드시 고민이 생겼다 그러면 조그만 거라도 여기 신용회복위원회 전화하시면 정말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거든요. 상담 비용도 무료고. 그래서 전화를 꼭 해보셔서 이 대출 때문에 고민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80님 그래요. 돈이 갑자기 수금이 안 되고 이럴 땐 리볼빙이 요긴 합니다. 리볼빙 하고 싶어도 다 해주는 거 아니고 이게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요.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필요하실 때 잠깐 동안 이용하시는 건 괜찮은데 혹여 텔레마케팅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입하신 이런 것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재택근무가 대세는 대세구나 이런 생각을 언제 하게 되냐면 아침에 아이들 데려다주는 아빠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생각을 할 때거든요. 어린이집 갈 때도 아빠랑 가요 이런 친구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재택근무 현황, 노동자 보호 방안은 제대로 마련이 돼 있을까요?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이 알려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택근무가 일단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업무 그렇습니다. 특성에 따라 다를 텐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먼저 그 미국의 그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그 로버트 라이시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팬데믹 시대의 노동자들은 이제 4계급으로 분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원격 근무나 이제 재택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들을 최상위층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아이고. 그만큼 이제 재택 근무가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동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미국 이제 통계를 보면 올해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었던 노동자는 전체의 9.6%, 그러니까 10%가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요. 그것도 이제 업종별로도 재택근무 비율이 이제 큰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코로나19와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재택근무 비율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가 이제 더 늘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때문에 기업들도 이제 내년도 경영 계획을 다시 짠다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근무로 돌리려고 하다가 다시 재택근무 비율을 높인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뭐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팬데믹 상황에 따라서 이 재택근무자 비율을 이제 계속 좀 조정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미크론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재택근무자 비율을 더 이제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을 좀 보면은 유럽에서는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정기적으로 재택근무를 한 노동자 비율이 한 5% 수준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그 코로나 이후에는 12.3%까지 늘어났으니까 2배 반 정도가 이제 늘어난 그런 상황이죠. 미국의 이제 그 IT 리서치 기업에 따르면은 IT 기업인데요. 이 팬데믹 이전에는 한 30% 수준에서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게 그 코로나 이후에는 48% 절반 가까이 이제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상황이 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팬데믹 이후에는 예상보다 더 큰 비율의 재택근무자들이 늘 거라고 이제 그런 전망들입니다. 재택근무자가 늘어나면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방안 이런 걸 좀 모호해질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들 하고 있나요? 이 최근에 이 영국하고 이제 오스트리아, 캐나다, 미국의 어떤 이 재택근무 형태를 이제 분석한 것들을 보면은 재택근무자들의 노동 시간이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일주일에 주당 2시간 반이 더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노동 시간이 더 늘어난 건데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일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네. 잘못하면 이제 이게 업무에 치여가지고 24시간 동안 일만 이제 하루 종일 일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거를 그 회사에서 사측에서 온라인으로 감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그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업무 조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 자체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조건과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이런 이제 재택근무 노동자 보호 방안이 담긴 새 노동법이 의회를 통과를 했어요. 지난달에. 그리고 올해 이번 달 1일부터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서 좀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포르투갈의 재택근무자 보호 방안 이런 것들은 우리 홍석만 실장님 아니면 우리가 알 길이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국내도 조금 뭐 보도가 좀 되긴 했었는데요. 네. 포르투갈 이제 재택근무 보호 방안은 뭐 첫 번째 이제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고용주가 근무 시간 내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노동자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근무 중인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도 금지됐고요.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 이제 뭐 난방이라든가 전기, 통신비 같은 재택근무 이제 필요한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노동자의 고립감이 좀 심화되는데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2달에 한 번 정도는 대면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8세 이하의 이제 자녀가 있는,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 있는 노동자들은 원하면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장을 했는데요. 이런 이제 사항들을 어기면 최대 1만 유로, 그러니까 1,3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분명히 반론이 있겠어요.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회사에 불리하다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유럽 안에서는 이 얘기를 어떻게 나누고 있나요?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이제 다른 이제 유럽 국가들도 이미 이제 코로나 그 사태 이전부터 업무 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내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이걸 이제 실현하는 그런 이제 입법 조치들이 추진돼 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포르투갈의 이제 새 노동법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 재택근무 보호 방안이 굉장히 넓고 게다가 이제 벌칙 조항까지 이제 있는 법이라서 다소간에 약간 좀 파격적이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8세 이하의 네. 그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뭔가 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조치라고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노동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재택근무 노동자 보호에 대해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좀 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실효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앞서 그 근무 시간 외에 이제 연락하는 문제나
그 재택근무를 노동자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와 이견이 생기면 노동자가 약자라서 회사 입장을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퇴사해야 될 위기에 이제 몰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보호의 형식적인 내용은 강한데 이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해서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이제 노동자 보호 방안에 대한 이런 노력들은 계속 좀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바람이고요. 우리도 한국도 이에 대한 준비를 좀 서둘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택근무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출근하자 이런 회사의 입장하고 상당히 엇갈리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세계적인 빅테크, 구글 같은 회사들도 이런 걸로 논란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오늘 이하나 공구님, 이 리볼빙 이자 무서운 거 아는데 어려운 시기에 당장 눈앞에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네요 하셨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녹용 선물 세트 4468님 보내드리고요. 탁상 달력 9321님, 8789님, 4731님, 릴리하 투맘님, 대부도 AJTV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저희 내일 또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발전하세요. 발전.